좋아요. 다 왔네요. 줌을 일주일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근데 길어질 것 같아. 모르겠어 얼마 될지. 자, 시작하면 됩니까?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한 거 문제 풀어온 거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번호를 불러봐요. 5번. 건우야, 요 기본 문제부터 확인할게. 여기 기본 문제 질문 있는 것부터 먼저 불러봐요. 여긴 괜찮아요? 뭐 없어요? 넘어가시죠. 74페이지에 5번. 표면 장력. 한쪽 면에 액체 A를 살짝 적신 다음에 물에 띄었더니 종이가 액체 A를 적신 반대쪽으로 움직였다. 요거 이제 그 표면 장력 할 때 비눗물 묻히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물과 종이와의 인력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물이 인력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도 인력을 만들고 여기서도 인력을 만들어요. 근데 액체 A가 들어갔더니 오른쪽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이쪽이 인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7번.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바람개비 모양으로 자르고 기역 부분에 수정액을 칠한다. 니은 부분에 액체 A를 떨어뜨렸더니 바람개비가 회전한다. 이거 뭐 실험이 해석하기 어렵게 돼 있어. 얘가 수정액을 칠했다는 뭐냐면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붙이듯이,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액체 A가 이쪽 부분에는 액체 A가 이동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액체 A가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수정액이 붙인 부분을 제외하고 액체 A가 퍼져나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수정액을 붙인 부분을 빼고 반대 방향이 인력이 약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표면 장력은 물이 크다. A가 인력이 약한 놈이니까 물이 인력이 크다. 나의 액체 A를 떨어뜨리면 액체 A는 디귿 부분으로 이동한다. 그렇다. 수정액 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전하냐? 수정액이 있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네요. 네. 수정액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분자 간 인력을 해석하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예요. 7번. 액체 A와 B를 일정한 열원으로 각각 가열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증기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열한다 그랬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력이 쭉 커지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부터 증기압력이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이게 뭐냐면 이게 끓는 점인 거죠. 끓는 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열을 하면서 온도를 쟀는데 A, B가 둘 다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죠? A, B가 둘 다 온도가 올라가요. 둘 다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야. 다 끓으면 기체에서 날아갈 거죠. 요걸 A라고 해볼게요. 요걸 A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똑같은 온도에서 그죠?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쟀을 때 A가 증기압이 큰 거죠.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B가 크고 끓는 점이 B가 높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B를 가열한다 그러면 B는 똑같은 온도에서 시작해도 끓는 점이 더 높은 거야. 끓는 점이 더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의 기울기, 이 앞부분의 기울기는 B열에 반비례 하는데 이 문제에서 내가 B열은 모르겠어. 내가 알 수는 없고 그냥 적당히 그렸어. 이건 정확하게 맞춰서 그린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끓는 점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B가 끓는 점이 높다. 지금 그 그림이야. 기억 A가 760이냐? 우리가 기억은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건우야 카메라 켜주면 좋아. 내가 심심해. 기억 우리가 끓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증기압력이 뭐랑 똑같다고요? 증기압력이 대기압, 외부 압력 맞냐? 지금 문제에 써 있어요. 1기압에서 그랬죠? 대기압이 1기압이니까 760mm 순. 그래서 증기압력 A가 얘가 A죠 지금. 증기압력 A가 760이다. 맞아요. 같은 온도에서 분자 간 인력은 A가 크다. 틀리죠. 분자 간 인력은 B가 커요. 디귿 시간이 T1일 때 A의 온도와 T2일 때 B의 온도가 같으냐? 각각 끓는 점 얘기하는 거죠. 끓는 점. 다르지. 분자 간 인력이 강한 애가 끓는 점이 높겠죠. 요거네요. 또 다음 거. 번호를 불러봐요.
나머지 다 괜찮아요? 요런 거 해볼게요. 자, 고체 가나다의 결정 구조이다.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가 A, B, C인 정육면체이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보고 그냥 알아야죠. 가가 단순이빵, 나가 채심이빵, 다가 면심이빵. 그 다음에 단위세포에 들어있는 원자수 얼마냐? 단순이빵은 꼭지점을 세면 돼요. 그죠? 요 꼭지점에 있는 애가 8분의 1 토막짜리지. 그러니까 단순이빵은 8분의 1짜리 8개, 그러면 1개인 거고요. 채심이면 꼭지점에 8개 있고 하나 더 있죠. 요 가운데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면심이빵은 면에 있는 거 2분의 1 세는 거였어. 8분의 1짜리 8개, 2분의 1짜리 6개, 합쳐서 4개. 요거예요. 나가 가의 2배이다. 맞네요. 원자 내에서 가장 인접한 원자는 다가 가의 2배이다. 이걸 이제 최인접 원자수 혹은 배수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8개, 12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가 2배이다. 맞아요. 괜찮냐? 최인접 원자수를 자세히 보려면 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도 있고 위에 있는 게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하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가 6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6개야. 그 다음에 면심이빵이다. 그러면 방법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방법은 요 사각형을 한 칸 더 그리는 걸 그냥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높이별로 1층, 0.5층, 빵층 이렇게 높이별로 나눠 생각하면 똑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럼 요 밑에다가 그대로 연장해서 한 칸을 더 그리면 그지? 그대로 연장해서 한 칸을 더 그리면 높이 0.5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그린 정육면체를 쳐다보면 정육면체 중심에서 모서리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면에 4개, 같은 층의 모서리 4개, 윗면 모서리 4개, 거리가 다 똑같다. 요 거리나 요 밑에 거리나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12개. 요거였죠. 지금 단위세포 내 공간의 비율이 가장 작은 구조가 다이다. 요것 때문에 골랐어, 사실 이 문제는. 공간 채움 비율을 내가 지난 시간에 숫자로 하나하나 계산하진 않았어요. 그죠? 숫자로 하나하나 계산하진 않았고 그냥 크다 작다만 얘기했었어. 뭐라고 했냐면 원자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주변에 다른 원자를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6개 있는 거랑 원자 하나 놓고 주변에 8개 있는 거랑 그러면 빈 공간이 누가 더 많으냐 이거야. 빈 공간이 분명히 이쪽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배위수가 클수록 원자와 원자 사이의 빈 공간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공간 채움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이 다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가장 크죠. 다가. 그래서 배위수와 관계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했다. 이거를 뭐 숫자로 하나하나 계산하거나 하진 않았다. 됐죠? 이제 공간 채움 비율을 샘플로 하나만 계산해 볼게. 공간 채움 비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상자의 부피 중에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예요. 그러면 요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단위세포 한 변의 길이를 D라고 할게. 그럼 상자의 부피는 D의 세제곱하면 되는 거고,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라는 거는 원자 한 개당 부피가 있겠죠? 거기다가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지금 면심입방이다라고 생각하면 면심입방에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 거리 재면, 그죠? 원자 한 개의 부피를 거리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반반 잘라서 요 대각선, 그죠? 면의 중심에 있는 애와 밑면에 있는 애가 서로 닿아 있다 이거죠. 요거 확대하면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 D인 정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원자와 원자가 있고 이 거리가 가장 인접한 거리, 반지름의 2배야. 얼마냐? 2분의 루트 2D.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반지름이 4분의 루트 2D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자 한 개 부피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 개수 4개였죠. D의 세제곱분의 1 한 다음에 반지름에다가 요거 넣어주는 거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4 세제곱에다가 루트 2의 세제곱, D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 지우고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정리하면 6분의 루트 2 파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줘. 그러니까 교육과정으로 얘기하면 화학2에서 사실 안 배우고요. 일반 화학 할 때 보통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 체험 비율이 크다 작다까지는 지금 했으면 좋겠고, 그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숫자로 계산해라 그러면 어렵죠. 우리 책에는 저 앞에 심화 거기 있었는데 내가 그때 계산 안 했을 거야 어제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책에 요 앞에 요거죠 요거. 요거 면시방. 요거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거까지 계산한 거예요 지금. 6분의 루트 2 파이 딱 요 모양까지를 계산한 거지. 이걸 뭐 숫자로 계산해서 대략 74%뭐 이렇게 숫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대신에 이제 뭐를 봤으면 좋겠냐면 이 공간 체험 비율이라는 게 원자의 반지름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그지? 원자의 반지름 어차피 약분돼요. 원자가 크다? 그러면 단위세포 상자의 크기도 크겠지. 전체 상자 중에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면심 입방에서는 항상 6분의 루트 2파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세포의 구조를, 단위세포의 특징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숫자가 단위세포 안에 포함된 원자수, 최인적 원자수, 그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공간 체험 비율인 거야.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구조라면 다 같은 값을 갖는 숫자들인 거지. 12번은 괜찮아요? 이거 그냥 개수 세는 거, 그죠? 네. 괜찮으면 넘어가시죠. 다 했네? 질문이 별로 없네? 줌으로 수업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에요. 중간중간에 시험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방법을 잘 모르겠어. 자, 넘어가시죠. 자, 뒤에 넘어가시면 용액이 있네요. 뭐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고 이제 용액까지 온 거야.
일단은 용액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책에는 물질의 분류 이게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한번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질의 분류. 물질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질량이 있는 걸 전부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질이 아닌 다른 건 뭐냐? 에너지. 뭐 빛, 소리, 열, 뭐 이런 건 물질이 아닌 거고 나머지가 물질인 거죠. 질량이 있는 모든 것.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을 구분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할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구분할 때는 질량 비가 일정하냐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질량 비가 일정하다 순물질, 일정하지 않다 혼합물. 요 순물질에는 뭐가 해당되냐면 예를 들면 H2O다. H2O에서 H 대 O는 일정하죠. 그죠? 이런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야. 혼합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다. 소금물에서 소금과 물.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지. 질량비가 일정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아마 질량 보존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 거 배우면서 혼합물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물질을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 있고요. 원소라고 얘기하면 성분이 한 가지인 거. H2, O2, O3 이런 게 다 원소에 들어가는 거고 화합물이다. 그러면 성분이 여러 가지. H2O, CO2, CH4 이런 거 다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을 구분할 때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엄격한 기준은 아니에요. 음. 균일하다, 불균일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골고루 섞여 있냐 요건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뭐 암석이나 흙탕물 그러면 이런 애들은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불균일하죠. 예를 들어서 돌을 보면 암석, 돌덩어리 보면 어떤 부분은 막 하얀색, 까만색, 분명히 색깔이 구분이 돼서 얼룩얼룩한 것처럼 보이는 돌들이 있죠. 그런 거 그냥 불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소금물, 설탕물 이러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균일하게 섞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액이라는 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걸 용액이라고 불러요. 균일 혼합물이 용액인 거야. 이제 용액이라고 말할 때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 균일하게 섞여 있는 부분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용액이라는 건 용매와 용질이 섞여서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 이 섞이는 과정을 용해라고 하고요.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이 녹는 물질이에요. 용액은 둘이 섞여서 만들어진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다가 그죠? 물을 100g 넣었어. 그 다음에 소금을 50g 넣었어요. 물이 소금에 녹는 거야? 소금이 물에 녹는 거야? 전혀 헷갈리지 않죠? 소금이 물에 녹는 거죠. 녹이는 물질이 용매. 소금이 녹는 거야. 얘가 용질.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근데 녹았더니 어떻게 됐냐? 고체가 10g 정도 가라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용액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위에 고체 빼고 그죠? 고체 빼고 이 위에 균일하게 섞인 부분이 용액인 거야. 고체는 용액에 포함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골고루 섞여 있지 않으니까. 그죠? 용액의 질량이 몇 g이에요? 여기서 용액의 질량이 몇 g이요?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너무 쉬워서 대답이 없는 겁니까? 왜 다들 조용하십니까? 용액을 140g 잡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용액이 균일하다라고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용액이 균일하다라는 거는 요 부분을 확대했을 때 요 부분을 확대했을 때 NaCl과 H2O의 질량비가 40g당 100g 비율이라는 거야. 균일하다 어디를 확대해도 그죠? 어느 부분을 갖고 와도 항상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균일하다라는 뜻인 거죠. 질량비가 똑같다 그러면 몰수 비도 그죠? 입자의 개수로 세도 당연히 똑같겠지. 이런 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용액 그러면 보통 액체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용액이 꼭 액체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 책의 오른쪽에 보면 그죠? 기체 용액이라는 말도 쓰고요. 고체 용액이라는 말도 써요. 기체 용액이다 그러면 기체가 용매인 거야. 고체가 용매면 고체 용인 거야. 그죠? 겉으로 보기에 기체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액체가 아닌 거야. 고체 용액이다. 그럼 겉으로 보기에 고체인 거야. 예를 들어서 합금. 합금은 고체 성분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고체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게 합금이에요. 근데 합금을 만들 때 질량비가 일정하냐? 아니야.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섞을 수 있어. 그건 혼합물인 거야.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액체가 아니지. 그냥 고체처럼 보이죠. 그런 것도 용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기. 공기도 일종의 용액이에요. 공기. 그죠? N2와 O2와 CO2가 골고루 섞여 있죠. 그것도 일종의 용액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태끼리 섞인다. 그러면 양이 많은 애가 항상 용매로 취급해 주세요. 항상 양이 많은 쪽이 용매야. 상태가 서로 다르다. 그죠? 상태가 서로 다르다. 그럼 겉으로 보이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보통은 액체가 용매 역할을 하기가 좋죠. 액체에 기체가 녹은 거, 액체에 고체가 녹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고체와 기체가 섞인 거 이런 것도 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케이스를 다 외울 건 아니야. 지금은 일단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냐? 용액이라는 게 꼭 수용액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수용액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용매가 물인 거. 이런 걸 수용액이라고 한다. 네, 됐어요? 여기에 뭐 콜로이드, 서스펜션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보지 않을게.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수화. 용해는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용해라고 해요. 물질이 골고루 섞인다 이거지. 용해를 분자 단위에서 해석하면 수화가 되면 용해된다고 할 수 있어요.
수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용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금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NaCl 수용액이다. 여기에 뭐 고체가 가라앉아 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대로 쓸게. 그러면 NaCl 고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안에 양이온,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죠. 얘네는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모여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거는 내 눈에 보여. 그죠? 이건 내 눈에 보여. NaCl 수용액이다. 여기에도 NaCl이 있어. 근데 이게 내 눈에 보통 보이진 않죠. 그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에 Na 플러스가 있고요. 그거를 물 분자가 이렇게 삥 둘러쌉니다. 물 분자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를 수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물 분자가 둘러싸는데 물은 극성 분자라며. 그죠? 그래서 물 분자 중에서도 산소 쪽이 이 바깥쪽이 플러스고 산소 쪽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지금 내가 요거 그리고 있는 거야. 요거 물 분자의 극성. 그러면 이제 산소가 가운데를 쳐다보고 수소가 바깥쪽을 쳐다보는 모양으로 수화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질이 안 좋네. 그림을 자세히 보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수화된 방향이 달라요. 얘는 수소가 안쪽, 산소가 바깥쪽일 거야. 그지? 물 분자를 그렸을 때 산소가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원자가 플러스를 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모양에 맞게 배열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수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가 따로따로 다 떨어져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용질 입자는 전부 다 용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 그런 거 사실상 없다고 해도 돼. 그런 거 사실상 없고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작용한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묽은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아무데나 확대해가지고 그죠? 이거 아무데나 확대해가지고 H2O 분자 하나를 고르잖아? 그럼 이 주변에 누가 쫙 있냐면 H2O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확대해가지고 용질을 고르잖아? 그러면 이 주변에도 그냥 H2O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자기들끼리 인력 만들고 용질만 물에 둘러싸여 있고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 그런 건 사실상 없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묽은 용액이라고 취급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성 이거는 이제 화학원에서 한번 했어. 그죠? 이거는 뭐라고 배웠냐면 극성은 극성끼리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녹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외워야 될 게 용액의 농도입니다. 용액의 농도. 여기는 농도의 정의들을 좀 외워줘야 돼요. 용액의 농도.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질량 분율을 따져요. 분율이라는 거는 비율이라는 뜻이야. 비율. 비율을 분수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분율이에요. 그래서 질량 분율이다 그러면 W가 계속 질량이야. 용액의 전체 질량 중에 용질이 차지하는 질량, 이게 질량 분율이에요. 이렇게만 쓰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질량 100분율이 되고 질량 100분율을 우리가 퍼센트라고 써요. 근데 0.1% 그러면 100g당 1g, 100g당 0.1g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3% 100g당 3g 그렇게 읽으면 돼. 근데 0.003% 이러면 좀 숫자가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규모를 키워요. 곱하기 100만, 10의 6승이면 100만이죠. 그러면 이걸 질량 100만 분율이라고 하고 100만이 숫자가 밀리언이래. 그래서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율이야. 해석하면 100만 분율, 100분율, 100만 분율 이렇게 두 가지 취급한 거지. 이걸 ppm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질량 백분율은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야.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몰 분율. 요거 기체할 때 배웠죠. 몰 분율. 몰수의 비율을 분수모로 표시한 거. 그러면 몰수, 용매와 용질의 전체 몰수. 이거분의 용질의 몰수.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을 표시할 수 있죠. 몰 분율도 필요하다면 곱하기 100을 해서 몰 백분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질량 분율, 몰 분율이 좀 비슷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몰 농도. 몰 농도를 내가 계속 대문자 C로 쓸게. 몰 농도는 화학원에서 한번 배웠죠. 몰 농도 어떻게 쓰냐?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 마구 늘어놓으면서 다 앞에서 배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량 백분율은 보통 수학 시간에 배워, 그죠? 몰 분율 앞에 기체할 때 배웠어. 몰 농도 화학원에서 배웠어. 몰 농도. 그러니까 이거는 1리터당 몰수 이렇게 쓰면 돼요. 얘를 몰 단위로 계산하면 몰 나누기 리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미리몰 단위로 계산해도 돼. 미리몰 나누기 미리리터 이런 거 해본 것 같아. 그죠?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몰 농도를 취급할 때 중요한 거 용질의 몰수를 세고 싶다. 그러면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이 모양으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운 거, 몰랄 농도가 있어요. 몰랄 농도는 1kg당 용질의 양이에요. 용매야, 용매. 용매 1kg당 용질의 양.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고 이거는 기준이 용매예요. 그래서 질량, 용매, 그 위에 용질의 몰수. 단위는 몰 나누기 킬로그램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똑같이 이걸 미리몰로 세고 싶다? 그러면 그람 단위로 계산하면 똑같겠죠.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이런 짓을 하냐? 몰농도는 이게 진짜 편한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부피에 의존하거든. 그죠? 부피에 의존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물질은 부피가 커집니다. 우리가 열 팽창을 한다,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농도가 작아져요. 똑같은 용액인데 20도씨에서 농도랑 30도씨에서 농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바뀌는 실험에서는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하는 실험에서는 이거를 쓰기가 좀 불편한 거지. 그래서 몰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밑에가 질량이니까 이거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죠. 오직 몰 농도만 온도의 영향을 받아요. 농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도인 거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밑에가 용매예요. 다른 거랑 다 비교해보면 나머지 것들은 밑에가 용액이야. 용액의 질량, 용액의 전체 몰수, 용액의 부피 이렇게 돼 있죠. 얘만 용매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H2O가 100g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다가 용질을 넣을 거야. 얼마 넣냐? 1g, 2g, 3g 넣을 거야. 자, 질량 백분율이 1대 2대 3 나오냐? 나와요, 안 나와요? 질량 백분율이 1대 2대 3이다. OX.
대답 좀 해봐. 질량 배분율이 1대 2대 3이다. OX. 빨리 배팅해봐요. 건우 X. 음, 다 보고 있어요. 음. 질량 배분율은 1대 2대 3 안 나오죠. 그죠? 만약에 내가 질량 배분율을 표시하고 싶다. 101분의 1이고 102분의 2야.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로는 용질이 2배, 3배 될 때 농도가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몰 분율, 몰 농도 다 마찬가지예요. 밑에가 용액으로 돼 있으면 그지? 용질의 양이 달라질 때 용액의 총 질량이나 용액의 부피도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데 몰랄 농도는 그죠? 몰랄 농도를 소문자형으로 쓸 거야. 몰랄 농도는 정확하게 1대 2대 3이 나와요. 왜? 밑에가 용매니까. 그죠? 용매가 일정하고 물이 일정하고 용질이 2배. 그러면 농도가 2배지 뭐. 그래서 용질의 양과 농도가 정확하게 비례해요. 이게 몰랄 농도만의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외워야 돼. 농도의 정의 네 가지를 외워야 돼요. 질량 분율, 몰 분율, 몰 농도, 몰랄 농도. 이건 외우고 시작해야 돼. 그 중에서 세 개는 앞에서 한 번씩 배웠어. 오늘 처음 배운 건 몰랄 농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외우시고 책에 예제가 있잖아요. 83, 84페이지까지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싹 풀어요. 다 풀면 얘기해줘. 다 풀었어요. 네.
네, 한수도 다 했어요. 좋아요. 오진이 다 했고. 음, 진영아 다 했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책에 이제 농도를 외우면 되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야. 요령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농도로부터 농도로부터 용질의 양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특히 몰농도, 몰랄농도 이 정도를 가지고 취급할게. 그죠? 몰농도는 쉽지. 몰농도에서 몰수는 농도에다가 그냥 부피를 곱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 용액이 10ml 있다. 1m몰. 화학원에서 여러 번 했어. 그죠? 0.2 몰농도 용액이 100ml 있다. 그러면 20m몰. 여기서의 미리가 숫자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0.02몰.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야. 괜찮죠? 몰랄 농도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게 요령이 있으면 편해. 몰랄 농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마치 공식처럼 만들면 농도에다가 물의 질량을 곱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몰랄 농도가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몰수잖아.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몰랄 농도에다가 용매의 질량, 물의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용매의 질량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어. 물의 질량만 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아이고 농도가 5 몰랄 농도짜리 소문자 M이 몰랄 농도예요. 5 몰랄 농도짜리 NaOH 수용액이 있다. 60g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NaOH랑 물을 섞어서 용액을 만들었는데 5 몰랄 농도라는 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 걸 얘기하냐면 물 1000g, 1kg당 얘가 5몰이 들어있는 걸 얘기해요. 화학식량은 써주겠지. 얘가 1몰당 40g이거든요. 그러면 5몰이면 질량으로 200g이야. 됐죠? 그러면 이때 용액이 얼마냐? 그죠? 용액이 얼마냐? 1200g인 거죠. 질량 B가 200대 1000대 1200인 거야. 그러면 60g. 용액이 60g이면 이 안에 각각 얼마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비례관계로 생각하면 돼, 항상. 용질과 물과 용액이 셋이서 몇 대 몇 대면 요 비율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는 10g, 50g 들어있겠지 뭐. 그러니까 10g이면 다시 몰수로는 4분의 1몰 이 정도가 들어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몰랄 농도로부터 안에 들어있는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 공식을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야. 물의 질량을 가르쳐 주는 경우보다는 용액의 질량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례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를 알고 있으면 좋아. 그죠? 몰랄 농도 그러면 1kg당 용질의 몰수 이렇게 정의를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질문. 여기는 앞엔 사실 외워야 돼. 좀. 농도의 정의는 외우셔야 되고 예제 풀어서 괜찮으면 몰수 찾는 것까지 이 정도 연습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됐으면 10분 쉬었다가 하시죠. 자, 10분 쉬었다가 가요. 10분 후에 다시 출석 체크합시다. 시작하시죠.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확인. 한수도 확인. 네, 좋아요. 다 왔네요. 체크 표시하는 거 편하구만. 자. 어깨가 아픈 건 코로나 증세는 아니지? 어깨 왜 이렇게 아프지? 아씨. 어우. 자, 시작하시죠. 용액의 성질,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증기압이 내려간다. 끓는 점, 오른 점이 달라진다.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투압이에요. 삼투압은 사실 뭐 생물 공부할 때 한 번씩 들어보게 되죠. 삼투, 반투막이 필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이걸 삼투라고 한다. 그죠? 삼투는 뭐냐면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반투막이 있다고 합시다. U자관을 만들게요. 관을, 유리관을 U자만으로 놓고 여기다가 반투막을 넣을게. 반투막이라는 건 뭐냐면 뭐 지금은 그냥 H2O만 통과시키는 벽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요.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여기다 물을 채우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 높이가 같아지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높이가 같아져.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용질 입자가 들어있다. 여기가 용액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물과 용액이 있을 때 물이 이동하는 현상, 그걸 삼투현상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삼투현상의 세기가 삼투압이에요. 삼투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삼투현상의 세기, 삼투압, 그러면 삼투압을 몰농도 곱하기 RT 이렇게 표시할 거고 방향이 어느 쪽이냐? 용액이 용매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이 용액이잖아.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물이 움직여가지고 초기 높이가 이만큼 있었잖아요. 그죠? 초기 높이와 비교해서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얘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물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맞냐면 압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기체 압력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쪽이 액체가 있는데 높이가 다르죠? 수면의 높이가 다르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잘라.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잘라서 왼쪽에 작용하는 압력, 오른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요만큼의 차이를 높이차 H라고 할게. 그죠? 왼쪽, 오른쪽에 대기압이 둘 다 있죠. 그러니까 대기압은 빼고 얘기할게. 대기압을 빼고 얘기하면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압력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반투막을 기준으로 보면 이 높이차 H가 아래로 눌러요. 그죠?
아래로 누르니까 왼쪽으로 물을 밀어내는 힘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랑 무언가가 평형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무언가가 누구냐? 여기가 용액이 있죠? 이 용액의 삼투압인 거지. 삼투압을 대문자 파이로 쓸게요. 파이로 쓸게요. 파이. 그래서 용액의 삼투압은 압력이에요. 이름 그대로. 그래서 어떤 압력이냐? 물을 이동시키는 압력인 거지. 방향은 용액이 물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됐죠? 그래서 책에 있는 요 그림이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책의 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지금 높이차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 반투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왼쪽으로 추의 무게가 작용할 거야. 그죠? 이거와 높이차가 없으니까 이거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삼투압이 크기가 같은 거지. 그래서 삼투압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죠? 수면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때 필요한 압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삼투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삼투압의 이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얘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똑같이 U자관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놨냐면 용액을 두 개 놓을 거야. 여기에 A라는 수용액이 있고요. B라는 수용액이 있어요. 높이가 달라. 이 둘 사이의 높이 차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야. 더 이상 물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A랑 B랑 농도가 같아요, 달라요? OX 해봐요. 같아요, 달라요? 건우 달라요. 같아요냐? 달라요, OX. 해볼게. 해볼게. 반토막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반토막을 기준으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높이차만큼 아래로 누르죠. 아래로 누르면 용액을 왼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용액이 삼투압을 만들어. 어느 방향으로 만드냐? 물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A가 물을 빨아들여요. B가 물을 빨아들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압력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A의 삼투압과 H, 높이차에 의한 압력 더해야 B의 삼투압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삼투압이 몰롱도 곱하기 RT 그랬으니까 요거는 조금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각각이 몰롱도 곱하기 RT죠. 그러면 몰롱도 B와 몰롱도 A 곱하기 RT.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니까 여전히 B가 고농도고 A가 저농도인 거야. 그래서 용액이 둘 다 있어도 돼. 용액이 둘 다 있어도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죠?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평형에서도 농도가 둘이 다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삼투압의 크기를 그냥 농도 차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결과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A의 삼투압, B의 삼투압을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고 높이차 그러면 삼투압의 차이 방향을 잘 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걸 이제 반토프 법칙이라고 해서 삼투압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몰농도 곱하기 RT예요. 여기서 R은 기체상수예요. 뜬금없이 기체가 들어가, 그죠? 우리가 이게 유도 과정을 짧게 설명할 텐데 이거는 그냥 결과만 외워도 돼. 결과만 외워도 돼. 자, 반투막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H2O 분자가 왼쪽 오른쪽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용질 입자는 이걸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용질 입자가 하나 이 반토막을 때릴 때마다 반대편에서 H2O가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왼쪽에 선수 입장, 오른쪽에 선수 입장 한 다음에 자리를 계속 바꾸는 거야. 근데 왼쪽에 선수, 오른쪽에 선수 올라오는데 용질이야. 그럼 얘는 입장만 하고 오른쪽으로 안 가니까 이때마다 반투막을 넘어가는 물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물의 알자 이동을 표시하고 싶다. 물의 알자 이동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용질 입자가 반투막을 때려서 얼마나 많이 때리느냐를 표시하는 거야. 이 물의 알자 이동을 압력 단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용질이 반투막을 때려서 만드는 압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용질 입자가 반투막을 때리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의 문제인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 첫째,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은 없어요. 아까 수화하면서 얘기했었죠. 용질은 용매와만 인력을 만들어. 그 다음에 둘째, 용질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용액 안에서 용질의 운동이 이상기체의 운동과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 삼투압 공식은 진짜로 이상기체 법칙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결국 V분의 nRT예요. 여기서 부피분의 몰수가 몰 농도인 거지. 그래서 기체 법칙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다. 그냥 이겁니다. 자, 요 밑에 이제 분자량 측정하는 얘기가 있네요.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써도 되고 삼투압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공식으로 정리해 볼게. 만약에 내가 어는 점 내림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비례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례상수에다가 분자량분의 질량 용질 곱하기 물의 질량의 역수.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분자량이 어는 점 내림에다가 용매의 질량 그 위에 비례상수 곱하기 용질의 질량 요거예요. 요거 단위 조심해야 돼. 이거는 내가 몰수 셀 때 쓰는 거니까 그람 단위로 해야 되고 몰랄 농도 계산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해야죠. 단위 조심해야 돼. 아무튼 그냥 식을 정리해서 분자량을 구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삼투압까지도 할 수 있죠. 삼투압이 몰농도 RT, 몰농도가 분자량분의 질량 용질 곱하기 용액의 부피. 요거예요.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냐? 정리하면 삼투압 곱하기 부피분의 질량 RT. 마찬가지로 단위. 용질의 질량은 그람 단위고 용액의 부피는 리터 단위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은 주로 언제 쓰냐면 분자량이 작은 걸 측정할 때 써요. 왜냐하면 이게 분자량이 너무 커지잖아.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 오름이 조금씩밖에 측정이 안 돼요. 어느 점이 내려가 얼마나 내려갔냐면 0.001도 이러면 우리가 그 온도계로 못 찾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용질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측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삼투압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큰 걸 측정하기가 더 유리해요. 분자량이 큰 거,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3만 막 이런 거. 왜 분자량이 큰 걸 측정할 때 유리하냐? 그러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분자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대충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물 100g에다가 내가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어. 뭐 그냥 대충 1g 넣어요. 몇 몰인지 모르겠어.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만약에 분자량이 작으면 농도가 클 것이고, 아니, 분자량이 작으면 용질의 몰수가 많으니까 농도가 클 것이고, 분자량이 크면 농도가 작겠죠. 그죠? 그럼 농도가 크면 이거는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을 이용하는 게 쉽다는 거야. 농도가 작잖아요. 끓는 점은 측정하기 힘들어. 그죠? 이때는 삼투압을 이용하는 게 쉽다는 거야. 왜냐하면 삼투압을 측정할 때 높이차 볼 수 있죠. 높이차. 높이차. 이게 만약에 물이잖아. 그러면 1기압이 대략 10m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압력이 작은 걸 측정할 때 더 유리한 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10mm 아니야. 10m야, 10m. 그러니까 농도가 매우 작다. 삼투압이 매우 작아. 그랬을 때 뭐 물기둥의 높이 차이가 뭐 5cm, 10cm 이런 걸 측정하기가 쉬운 거지. 작은 압력을 측정하기가 쉽다. 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삼투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세포에서의 물의 이동이에요. 이제 세포막이 반투막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야. 세포막은 반투막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 혈액 속에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세포들이 있잖아. 그죠? 얘를 용액에다가 담궈요. 만약에 얘가 농도가 작잖아?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죠. 그러면 얘가 물을 막 먹어가지고 얘가 막 빵빵해져. 심하면 터져요. 터져요. 그러면 적혈구, 백혈구가 다 부서지는 거지. 그죠? 뭐 그래서 용액의 농도가 너무 작아져도 안 돼. 그럼 반대로 고농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농도면 물을 다 빨려가지고 애가 쪼글쪼글해져요. 그런 용액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삼투압과 관련된 현상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면 될 것 같아. 배추, 식물의 세포죠.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배추 이파리가 있을 거고, 아무리 봐도 배추처럼 안 생겼는데? 배추 이파리가 있을 거고, 소금을 뿌렸다는 이 바깥쪽에 고농도의 용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배추 잎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배추의 물기가 빠지면서 절여진다? 이런 거죠. 시든 식물에 물을 뿌리면 식물이 시들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그죠? 여기다 물을 뿌린다는 물은 그냥 매우 농도가 빵인 거 생각하면 되죠. 얘가 세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싱싱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빵빵해집니다. 적혈구를 묽은 용액에 담그면 부풀어 올라 터지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용혈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금 설명한 거. 다 됐죠? 삼투압의 측정, 높이차를 측정하면 된다. 뭐 필요한 압력을 측정하면 된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걸 다 묶어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자. 그냥 정리죠. 앞에서 한 번씩 다 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방향을 얘기해 줘야 돼. 방향. 그죠? 증기압이 내려가고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인 거야. 그지? 그래서 각각의 성질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용질 종류에 관계없이 입자 수만 비례한다. 어디까지 했냐? 전해질이다. 그러면 이온의 수를 세는 거다. 용질 입자의 수를 셀 때 이온의 수를 세는 거다.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 했어? 자, 증기압 내림 요 실험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여기 103페이지 집중 분석. 자, 요 실험까지 보고 갈게요. 밖에 우리 꼬맹이 너무 시끄럽네. 자, 수증기로 포화된 밀폐 용기에 물과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넣어요. 물과 수용액이면 누가 더 증발을 잘해요?
농도가 크면 증발을 못 한다는 거야. 그죠? 얘가 증발을 많이 하고 얘는 증발을 조금만 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A가 증발을 잘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A에서 B 쪽으로 물의 이동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에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 속도를 재잖아요. 물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일정하죠. 그죠? 얘가 물이 줄어든다고 해서 증기압이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물의 증기압은 일정해요. 근데 용액의 경우에는 증기압이 물보다 작아. 그죠? 증기압이 물보다 작아요. 근데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물이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0.1 몰 농도에서 시작했는데 물이 늘어나니까 얘는 농도가 점점 작아지겠죠. 농도가 작아지면 증발은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죠. 같아질 수 있나? 이거는 농도가 아무리 작아져도 0보다는 크잖아. 포도당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무리 빨라져도 물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물이 언제 멈추냐? 물이 다 없어져. 여기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완전히 다 없어.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물의 증발 속도가 항상 용액보다 빠르니까. 그죠? 근데 나는 상황이 약간 다르죠. 나는 어떻게 됐냐면 나는 양쪽이 다 용액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농도가 작은 애가 증발을 잘하고 농도 큰 애가 증발이 줄어들어요. 증발을 잘 못해요. 똑같이 물이 이동합니다. 물이 이동하는데 그러면 이쪽은 물을 뺏기니까 왼쪽은 물을 뺏기니까 농도가 점점 증가할 거야. D는 몰 농도가 내가 C라고 쓰는 건 계속 농도예요, 농도. 농도가 계속 감소하겠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비커 C에서는 증발을 재면 처음에 비커 C가 있고 비커 D가 있어요. 처음에 C가 빠르지? 근데 얘는 물을 잃어버리니까 농도가 점점 커져요. 글씨. 농도가 커져요. 그러면 증발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점점 느려지고요. D는 반대겠죠.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농도가 감소하고 그러면 증발이 점점 빨라지는 거지. 쭉 올라가다가 언제가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물이 이동하지 않는 거죠. 일종의 동적 평형 상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둘 다 순수한 물보다는 증발이 느려. 그죠? 용액은 항상 물보다 증발이 작아요. 네, 지금 나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다 없어지진 않고 멈출 거야. 뭐 괜찮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네 둘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은 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죠. 농도가 똑같아야 증기압이 똑같고 그래야 물의 이동이 멈추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실험 하나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했어? 여기 기본 문제 5개 풀어봐요. 풀고 다 풀면 얘기해줘.
다 했어요. 좋아요. 우진이도 다 했고. 번호 확인. 풀어볼게. 가는 1몰 농도 설탕 수용액이에요. 나는 2몰 농도예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1몰 농도짜리가 증발을 더 잘하니까 물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가 늘어났겠지. 농도가 같아져야 돼. 그래서 기억, 가에서 증기압은 2몰 농도 수용액이 크다. 농도가 크면 증기압이 작아져야죠. 2몰 농도가 크다. 틀린 말이죠. 나에서 응축 속도는 어떠냐? 기체의 응축은 우리가 그 증기압할 때 얘기했었죠. 응축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야 돼.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A, 비커 A에 들어있는 설탕 수용액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정확하게 지금 이 그림 얘기한 거네, 그냥. 비커 A에 들어있는 설탕 수용액 그러면 저농도니까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나죠. 그래서 가에서가 크다. 맞는 말이다. 이거네요.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볼게요. 이제 뭐 문제에서 이것까지 안 했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나에서 가나에서 용액의 총 부피가 일정하다. 그냥 합쳐서 200ml 똑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1몰 농도 0.1리터니까 0.1몰 들어있고 0.2몰 들어있어요. 근데 용질, 설탕은 증발 안 하잖아. 그죠? 설탕은 증발 안 하니까 여기에도 설탕은 0.1몰, 0.2몰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언제 멈추냐면, 그죠?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랬죠. 분명히 증기압이 같아졌을 거야. 얘네가 농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의 질량 몇 대 몇 있어야 돼요? 물이 왼쪽에 1, 오른쪽에 2 이런 비율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도가 똑같아지죠. 아마 부피도 2배였을 거예요. 똑같은 설탕 수용이니까 정확하게 물의 질량이 2배, 부피도 2배. 이렇게 해야 증기압이 같아지는 거죠. 2번 그린 가나다는 증류수 200, 1몰랄 농도 요소, 2몰랄 농도 포도당이다. 그러면 증기 압력의 크기를 비교해라, 끓는 점의 크기를 비교해라, 어느 점 비교해라.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농도가 크면 증기압이, 그죠? 농도가 크면 증기압이 작아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낮아지고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기압을 비교해라. 가가 제일 크고요. 나, 다로 갈수록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이게 포도당이냐, 뭐 요소냐,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전해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요소나 포도당은 둘 다 비전의 질이에요. 비전의 질. 이온성이 있으면 화학식을 써줄 거야.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비교하시오. 그러면 끓는 점은 다 쪽이 제일 높은 거죠. 어느 점, 농도가 커지면 어느 점이 낮아지더라.
그냥 이렇게. 이걸 그림으로 읽으면 이 정도의 그림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누가 가야? 같은 온도에서 증발을 잘하는 애가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예요. 그러면 끓는 점은 압력 1기압에서 쭉 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온도가 각각 가나다의 끓는 점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다. 3번. 물에다가 요소를 혼합했더니 증기압력이 얼마냐? 그냥 요거네요. 물의 증기압이 20.2, 요소의 분자량이 18대 60,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물의 질량이 180g이고 요소가 6g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의 몰수가 이게 10몰이고 10분의 1몰 아닙니까? 그러면 몰 분율이, 그죠? 몰 분율이 얼마야? 이게 비율이 100대 1이니까 몰 분율이 101분의 100, 얘가 101분의 1인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증발은 물이 하는 거예요. 요소는 증발 안 해. 순수한 물의 증기압에서 물의 몰 분율 요거예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20.2라고 돼 있고 거기다가 101분의 100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20 이렇게 나오네요.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계산 못하는 거지 뭐. 4번. 물 200g에 설탕 3.42g. 여기 화학식량이 342 나와 있으니까 화학식량이 342 나와 있으니까 얘가 3.42g이면 0.01몰, 100분의 1몰이네요. 그 다음에 오름 상수가 있다. 어느 점 내린 상수가 있다. 끓는 점 어느 점 구해라. 몰랄 농도 계산합니다. 이거를 물 0.2kg 중에 설탕 0.01몰 이렇게 해도 되고 200g 중에 10m몰 이렇게 해도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죠? 몰 퍼 킬로그램 미리몰 나누기 그램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냐? 동그라미 하나씩 지우면 20분의 1이니까 0.05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제 1번 끓는 점 오름을 구하세요. 끓는 점 오름이 비례상수의 몰랄 농도예요. 비례상수가 0.52 거기다가 몰랄 농도가 20분의 1인 거죠. 됐어요? 그럼 얼마냐? 100분의 52에다가 20분의 1이면 2로 약분해서 26에다가 10이냐? 0.026? 이 정도 되겠네요. 끓는 점을 계산해라는 조금 다른 거지. 끓는 점을 계산해라는 원래 순수한 물이 100도씨고 거기서 0.026 올라간 거니까 100.026 이렇게 나와야 끓는 점인 거예요. 끓는 점과 끓는 점 오름은 다른 거야. 그 다음에 2번 어느 점을 구하시오? 어느 점은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냐? 비례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비례상수가 1.86 곱하기 20분의 1이요. 곱하기 2분의 1 하면 0.93, 0.093 이 정도 되겠네. 어느 점이다? 그러면 0도씨에서 어느 점 내리만큼 낮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0.093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죠.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이니까 정답은 0.016. 어느 점? 그러면 마이너스 0.093.
5번. U자가 안에 반투막을 두고 U자가 안에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몰롱도 수용액이다. 충분히 시간이 지났더니 오른쪽으로 갔네? 아, 물이 움직였네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포도당 분자는 이동하냐? 아니에요. 반토막은 H2O만 이동하는 겁니다. 니은 반토막을 통과하는 물 분자의 수는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크다. 맞죠? 그렇게 해야 물이 오른쪽으로 R자 이동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R자 이동이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질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용질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R자 이동이 생기는 거다.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농도 차이만큼 생기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A로가 둘 다 있고 그 중에 A에서 B로 가는 게 개수가 더 많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디귿 나에서 오른쪽에 들어있는 애는 반토막을 통과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에요. 둘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개수가 다른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 됐죠? 뒤에도 한두 문제 정도 시간 되는 데까지 풀어볼게. 4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증류수와 요소 수용액이다. 그러면 이거 안 써 있어도 돼. 이거 안 써 있어도 증기압이 큰 게 증류수고 증기압이 작은 게 요소 수용액이지. 그죠? 요소 수용액 가의 퍼센트 농도 얼마냐?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일단은 증기압이에요. 요소는 증발 안 해. 물이 증발하는 거야. 순수한 물의 증기압에다가 물의 몰 분율. 요거예요. 뭐 이런 공식이 있긴 있어요. 증기압의 변화량이 순수한 물의 증기압에다가 요소의 몰 분율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물이 증발하는 거야. 그냥 요거만 계산하면 충분해. 지금 증류수 순수한 물이 P1이고요. 그 다음에 용액에서의 증기압이 0.8 P1이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물의 몰 분율이 0.8이라는 거예요. 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이 공식은 안 쓸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준 용액이 H2O와 요소가 있는데 몰수 B로 0.8이니까 4대 1인 거야.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전체 5개 중에 물이 4개, 10개 중에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요 0.8을 근거로 그냥 4대 1 이렇게 맞춘 거야. 질량 백분율을 구해라 그랬죠? 질량을 구해요. 농도 완산. 농도 완산 문제. 얘의 질량이 얼마냐면 4 곱하기 18이고요. 얘의 질량이 60이죠. 화학식량.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질량 백분율 얼마냐? 4 곱하기 18에다가 60 전체 중에 용질이 60 곱하기 100이요. 6으로 약분하면 얘가 10이고 10이고 3이냐? 22분의 10 곱하기 100. 이 정도가 되겠네요. 22분의 10이니까 11분의 5. 네, 이렇게요. 증기압에서 농도 완산까지 하나로 붙어있는 문제.
요걸 할 수 있으면 끓는 점도 할 수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나한테 끓는 점을 갑자기 물어봐. 그럼 끓는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의 질량, 용질의 몰수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몰랄 농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몰랄 농도 구하면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 환산을 잘해야 돼. 농도 환산을. 그 다음에 요거 6번 한번 봐봐요. 이게 끓는 점과 증기압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가이드만 주고 내가 안 풀 거야. 다음 시간에 풀어와요. 우리가 끓는 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증기압이 외부 대기압과 같을 때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축이 가열이에요. 온도를 쟀어. 그죠? 그랬더니 끓으면서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마 순수한 물이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근데 용액에 끓는 점을 쟀더니 원래보다 높아지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요거 해볼게. 그러면 여기부터 순서대로 A점, B점, C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옳으냐면 온도에 따라 증기압이 커져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있을 거고 용액의 증기압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대기압, 1기압에서 쭉 그어서 만날 때가 끓는 점이에요. 여기가 몇 도씨냐면 여기가 100도씨죠. 그러니까 위의 그림에서 A점은 여기인 거예요. 이때는 끓음이 안 일어나. 위 그림에서의 B점은 여기죠. 이 둘의 차이 값을 뭐라고 했냐? 끓는 점 오름 이렇게 하자는 거지. 다 됐죠? 문제는 C점이에요. 이 그림에서 C점이 어디쯤에 있을 거냐? 그걸 해석하면 이제 6번 보기, 6번의 디귿 이런 걸 하기가 쉬운 거지. 이 C점은 일단 여기서 온도가 왜 올라가냐면 끓음이 일어나죠. 끓음이 일어나면 H2O, 액체로 남아있는 H2O의 양이 줄어들어요. 애가 기체가 되니까. 그만큼 농도가 커지고 끓는 점 자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B도 끓는 점, C도 끓는 점이에요. 그걸 그림에 그리면 어디냐? 여기 없어. 고농도를 따로 그려야지. 용액의 증기압은 농도가 커질수록 증기압이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C점은 여기가 C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이 직선을 압력은 1기압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을 쭉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과 끓는 점, 그 개념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핵심은 증기압이 농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더라. 그게 핵심인 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오시라. 네. 우선은 실전 문제 내버려 두고 이 앞에까지를 쭉 풀어주세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 여기까지를 쭉쭉 다 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두 세트 했어. 용액의 농도 풀었고, 그죠? 아까 여기도 풀어야 돼. 농도. 이거 풀어야 되고 용액의 성질 했죠? 용액의 성질에 해당하는 거 총괄성 요거까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할 때 농도 연습을 무조건 먼저 해야 돼. 농도가 연습이 안 되면 뒤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죠. 질문 있는 거 얘기해주고 질문 없으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어요. 확인.